자, 이번 시간에는 387페이지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 자, 모의고사 1회의 세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 서울특별시 상품권이 있는데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5월 4일 날 직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매달 생일인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회사는 당월분 상품권 1만원권 30장, 30만원인가요? 1만원권 30장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상품권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급 시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구입 금액은 상품권 계정으로 처리한다. 계정 과목 다 알려줬네요. 자,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자산 처리해 놓고 지급할 때는 비용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지급하는 날인가요? 구입한 날인가요? 구입한 날이죠. 그러니까 자산 처리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구입한 날 상품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산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000원짜리 30장이니까 30만원이 맞아요. 자,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5월 4일 날 일반 전표에다가 5월 4일 날 일반 전표에다가 출금하신 다음에 상품권 142번에 만들어져 있네요. 상품권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 차변의 상품권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매달 생일인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사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월 4일 날 이렇게 상품권을 사놓고 5월 15일 날 5월 달 생일자에게 이걸 전부 지급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5월 15일 날 전표는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네,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이 네, 상품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생일자에게 생일자 선물 같은 거 주는 것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구입을 했으니까 자산 처리해 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넘겨서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약소금의 만기 결제. 당좌예금에 돈이 인출이 됐어요. 자료 설명. 상품 구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당좌예금에서 인출됐으니까 당좌예금은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은 개정 과목이 뭐예요? 예, 여기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지급어음은 차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는 것이죠. 자, 수행과제 1번은 거래자료 입력해라 하는 것은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이 당좌예금이 되는 거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날짜는 여기 5월 10일이니까요. 일반 전표 입력사항이죠. 자, 5월 10일로 일반 전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252번 지급어음 거래처 입력해야 되죠. 지급어음의 거래처 정민유통이 있네요. 금액은 1,320만원. 대변이 102번 당좌예금입니다. 은행은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보통과 당좌가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당좌 거래처 코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1,320만원.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F3 눌러서 추가 작업 해줘야 되죠. 자, 만기라는 건 결제입니다.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1320만 원짜리 검색이 되죠. 선택. 만기는 이게 끝이에요. 어음번호만 선택해주면 더 이상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잘 됐나요? 약속음의 만기 결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및 통장 잔액 확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수령하고 KEB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입금 전표이다. 자료 2는 정기예금, 만기 금액과 이자 소득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네, 원천징수 없는 걸로 했네요. 문제를. 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으니까 보통예금은 차변이 되는 거고요. 만기된 정기예금이 대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은 이자 소득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자 수익이죠. 수익 발생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 보통예금, 대변의 정기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거래 날짜는 5월 25일이네요. 자, 5월 25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국민은행이고요. 50750 플러스입니다. 자, 대변은 정기예금이고요. 정기예금. 은행이 어디 은행 것이 만기가 되었나요?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됩니다. 98004. 정기예금 원금이 얼마예요? 네, 5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의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거래처 필요 없죠? 75만 원입니다. 네.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뭐 거기 내역에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 수익에 거래처를 붓는 보통로도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입금 전에 보통예금 들어오는 네, 뭐 넣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네,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KB 하나은행에서 정기예금 5천만 원짜리가 만기가 되면서 이자 75만 원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이자를 다 주나요? 안 주죠. 예, 공제하고 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제 내역이 있다면 여기에 법인세 얼마, 지방 법인 소득세 얼마 이렇게 또 자료가 있어야 돼요.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올 확률보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이자 소득 75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7만 원이 원천징수 됐고 지방 법인세 7천 원이 원천징수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7만 7천 원. 자, 그러면 7만 7천 원이 공제된 금액이 여기 예, 75만 원. 예.
이거 계산이 복잡하니까 5만 원으로 맞춰 볼게요. 네. 자, 여기 법인세 4만 5천 원. 지방 법인세 5천 원. 이렇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5만 원 딱 해서 5만 원이 원천징수 됐어요. 네, 계산하기 편하게. 자, 5만 원 원천징수 당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돈은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70만 원으로. 이렇게. 자, 보통예금에 5,070만 원이 들어오고요. 정기예금 만기된 거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7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5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법인이 원천징수 하면은 애수금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당한 거죠.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했죠. 5만 원을 원천징수 당하면 우리가 뭘로 처리할까요? 응? 무엇으로? 법인세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법인세로 해요.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내면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안 합니다. 자산 처리하라고 나와요. 결국엔 나중에 기말에 결산 정리할 때 법인세로 바뀌어요. 즉 법인세로 대체는 시킵니다. 예, 법인세로 결국에 바뀌긴 하는데 원천징수 당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는 비용 처리 안 해요. 자산 처리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원천징수 당할 때 자산 처리하는 개정 과목 생각 혹시 안 나요? 한 번도 우리가 안 했나? 이걸? 네,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법인이 원천 징수를 당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당하는 경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선납 세금 법인세를 미리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납세금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선납세금 처리는요, 이런 경우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지금 이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 선납세금 자산 처리하는 거 얘기했고, 법인세 중간 애납이라고 있어요. 네. 법인세를 중간에 한번 애정 납부를 합니다. 그럴 때에도 그게 원래 법인세를 내는 거거든요. 예, 미리 한번 내는 거예요. 절반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법인세로 회계 처리 안 하고 선납세금. 그것을 기말에 결산정리 분계 때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거 알아두세요. 선납세금. 법인세 중간 애납도 선납세금. 지금처럼 정기예금 같은 거 만기되어 가지고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원천징수 당할 때도 선납세금. 아마 이 선납세금을 유형상사할 때 한 번쯤 나왔을 것 같아요. 기타 거래 여기에서. 선납세금 기억을 해 줍시다. 그래서 지금 요 모의고사 1회에서는 문제를 쉽게 하려고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버려서 선납세금을 분개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확률보다는 얼마를 원천징수 당한 걸로 문제를 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우리는 575만원 자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납세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웅수산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1번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이렇게 꼭 나온단 말이죠. 자료 설명.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100만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란 이야기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네, 우리 조금 전에 50회 기출문제에서도 이거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해볼까요? 1월 11일 메인 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월 11일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골뱅이 통조림, 거래처는 유선식자재, 전자세금 계산서 비워둬야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죠. 내려와서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100만원이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바꿔주세요. 국민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으로. 그리고 내려와서 차변이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2850으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2850 플러스 탭키 눌러서 거래처 확인해 보세요. 네,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근데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꼭 바꿔야 되고요. 외상매출금 285만원 이렇게 하시고. 자, 분계가 잘 됐으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해야죠.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를 1월 11일로 입력합니다. 엔터 엔터 엔터. 왜 없지? 제가 아까 잘못 입력. 1월 12일로 입력했네. 네, 저는 날짜가 틀렸으므로 날짜를 이걸 옮겨야 되겠습니다. 체크해서 이동이라는 단추를 이용해 가지고요. 1월 11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1월 11일 가보면 이렇게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날짜 잘못 입력했을 때는요. 여기 딱 체크하시고 나서 여기 이동 단추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돼요. 네, 나타났죠? 전자 발행 먼저 누르고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확인, 확인.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네, 조회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두 번째 문제 391쪽입니다. 매출거래인데 계산서예요. 세금이 없죠. 계산서 매출은 13번. 네, 계산서 매출은 13번.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면세 상품 연어를 판매하고 발급한 계산서이다. 본 거래에 한하여 당사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거 이런 거죠.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월 20일로 바꾸세요. 유형이 13번이 되어야 돼요. 품명은 연어,
수량 200개, 단가 4,000원,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 영민식품, 전자계산서잖아요.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현금이네요. 네, 1번 현금 분계. 그러면 입금전표로서 상품 매출. 네, 잘 됐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39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매입 거래네요. 근데 세금 계산서지 않습니까? 자,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에는 유형이 51번과 54번이 있다. 네. 자,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자, 업무용 노트북이니까 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51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1월 29일 날짜로 입력하시고요. 1월 29일로 유형이 51번이 됩니다. 슬림형 노트북. 공급가액 130만원. 거래처는 수빈전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대금은 외상으로 샀네요.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혼합. 상품이 아니고 뭘로 바꿔야 될까요? 예, 비품으로 바꿔야죠. 내려와서 외상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미지급금 143만원. 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수빈전자. 아까 제가 계약금에서 선수금, 선급금 이거 헷갈리는 분도 있었다고 했는데 미지급금과 미수금도 헷갈리는 분이 가끔 있어요. 네. 개정 과목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약간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으로 이런 노트북 같은 걸 매입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 미수금 하면 안 되죠. 미지급금.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외상 대금이 미지급금입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비품 같은 거 구입을 했으면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는 것이 이제 회계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생략해라 했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하라는 문제를 내려면은 자료를 더 주어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할 때 요 세금계산서만 가지고는 등록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감가상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내용연수는 몇 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고정자산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로 매출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상품, 연어 통조림을 개인 소비자인 이연주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네, 신용카드 판매는 외상 매출금을 하는 게 맞아요. 대신 거래처는 이연주가 아니고 하나카드사가 되는 겁니다. 카드 분개하면 그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신용카드로 그 통조림은 과세입니다. 연어는 면세지만 연어를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면
그거는 가공한 수산물이기 때문에 가공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그 연어 그 고기 자체는 면세죠. 그래서 요거는 카드 과세 매출이다. 그래서 유형이 17번 유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연어를 카드로 팔았다 그러면 카면이라는 유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FAT 1급 시험에는 카면이라는 유형에 대해서는 출제 범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나올 거예요. 연어를 신용카드로 팔았다 이런 문제를 출제를 안 한다는 거죠.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연어 통조림이나 이런 것은 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17번 유형은 출제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날짜가 거래 날짜가 2월 11일이죠. 입력할까요? 2월 11일로 메인 매출 전표를 고치시고요. 매출에서 보시면은 카과가 있고 카면이 있잖아요. 18번이 카면이에요. 카면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연어를 팔았다. 그러면 카면. 예. 지금은 통조림을 팔았어요. 카과입니다. 17번 카드사 하나카드 확인해 주시고 확인. 품명의 연어 통조림. 공급가액에다가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넣어주세요. 242 플러스 거래처 이름은 이연주가 됩니다. 이연주. 전자세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 해보세요. 4번. 그러면 이게 외상매출금으로 돼요. 거래처 하나 카드로. 네, 연어 통조림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 맞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4번 문제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394쪽. 자, 매입거래 문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죠. 네, 세금계산서 매입에는 51번, 54번으로 나누어지는데 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냐 따지는 거죠.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정지 작업을 완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관련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이것을 우리가 토지 정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토지로 처리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54번 유형으로 이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날짜는 2월 15일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일단 그 공제가 안 돼요. 그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2월 15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4번이 됩니다. 사유는 맨 위에 있는 0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선택. 토지 정지 괄호 열고 평탄화 작업이다. 공급가액 300만원. 거래처가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승례건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죠. 1번.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네요. 상품을 뭘로 바꿔야 돼요? 토지로 바꿔주시고 내려와서 미지급금이 돼야 되죠. 253번 미지급금 33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승례건설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네, 차변에 토지가 330, 대변에 미지급금이 330 이렇게 돼야 됩니다. 54번 유형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6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회계 처리. 자, 수행과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면 조회할 때 몇 월부터 몇 월로 조회하실 거예요? 예,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됩니다. 저장된 신고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두 번째,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반영되어 있다.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은 차비익으로 잘 알려줬습니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환급세액이면 미수금으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 입력해라. 네, 어떤 처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 조회해야 돼요. 정기신고 엔터하면은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돼 있어요. 확인, 마감시켜 놓은 데이터가 있죠. 자, 차비익 처리할 거 10,000원 여기 입력돼 있네요. 18번에.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차비익이에요. 반영되어 있다 했죠, 아까. 그 다음에 차감세 마이너스네요. 환급이죠, 마이너스는. 계정 과목이 뭐였죠? 예, 미수금. 예, 미수금.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차대변을 한번 배치해 볼까요? 뭐 아시겠지만 차비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수익 발생. 부가세 예수금은 정리할 때는 이게 차변에 와서 정리가 되고,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에 가서 정리가 되고요. 미수금은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와서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차대변 정리가 가능하시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매출세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출세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6월 30일자로 해야죠. 일반 전표 날짜를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지금 부가세 예수금 복사해 왔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딱딱딱 가서 컨트롤 V 엔터. 또 이번에는 대변 부가로 검색해서 부가세 대급금 엔터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를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하다가 해가지고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우리가 환급받아야 될 세액 차변에 기록하죠. 미수금. 거래처는 세무, 역삼세무서. 네,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복사해 와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를 하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는 지워야 돼요. 마이너스는 빼야 돼요. 그냥 1385070 해야 돼요. 자, 이제 10,000원은 뭐예요? 대변에 자비익 처리하는 것이죠. 예, 대변에 자비익 방향키로 가서 10,000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밑에 분계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차변이 부가세 예수금, 미수금,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자비익.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미수금만 거래처를 역삼세무서로 코드 걸어주시면 돼요. 보니까 이제 그 부가가치세 문제가 우리가 기출문제 50회까지 풀어볼 때는 7개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6개로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태웅수산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1번 회계처리 오류 수정.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어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탑수산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결산을 위해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월 15일에 회계 처리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네, 오류 수정 문제가 나왔네요. 결산 문제에 5월 15일 날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5일 날 탑수산의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킨 거래인데 뭐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한번 일반전표 가야 되겠죠? 일반전표 5월 15일 거를 조회해 봅시다. 자, 보통예금 대변 150, 차변의 외상매입금.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탑수산 맞아요. 근데 보통예금이 국민은행이 아니고 신한은행입니다. 이걸 거래처를 고쳐주면 돼요. 신한으로 고쳐. 신한은행 보통. 네. 이렇게 고치면 이 문제 끝난 거. 자, 두 번째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자료 설명. 기말 상품 재고액은 1억 원이다. 이건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고. 2번 12월 31일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5천만 원. 이거 그대로 퇴직급여에다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수행과제.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거 자동결산이 쉽죠.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퇴직급여 충당부채 현재 잔액이 있으면 5천만 원에서 그 잔액만큼은 빼고 나머지만 입력해야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해서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처분 예정일은 2023년 2월 27일로 입력하고 상단의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대체분계도 수행하시오. 네, 이거 우리 해본 적 있죠? 자, 먼저 여기 수행과제 1번을 먼저 하는데요. 입력하러 가기 전에 지금 현재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야 됩니다. 12월 31일로 조회를 하고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네요. 1,400이 잔액이 있는 걸 확인하셨죠? 그럼 5천만 원 다 입력하면 안 돼요. 1,400을 뺀 나머지만 입력해야 됩니다. 3,600이 되겠네요. 네. 3,600을 입력해야 여기가 5,0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00을 입력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메모해 두거나 기억을 잘 해 두시고 어디로 갑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갑니다.
결산일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1억 원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1억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은 여기 퇴직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잡비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여기에다가 3,600만 원만 입력합니다. 아까 합계잔액수산표에서 1,400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아직 전표 추가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줍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추가되셨죠? 합계잔액수산표에 가셔가지고 조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자리에 다시 가보면 5천만 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5천만 원이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다 아까 저 5천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6,4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5천만 원이 되어야 돼요. 네. 손익계산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손익계산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손익계산서에 가면 퇴직급여가 1,400, 아니죠, 3,600으로만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산 수정 분계하고 확인해 볼 때는 합계잔액수산표에서 수정 후 시산표를 확인해 보는 이유는 여기에 가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퇴직급여 3,600 반영된 거. 그거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요거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작성을 순서대로 수행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거 수행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실행하세요. 네, 12월 달로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1억 원 반영됐죠? 매출원가 잘 반영됐고요. 여기서 퇴직급여는 여기 3,600으로 표시될 거예요. 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조회하고 나서 닫으셔도 되고 그냥 열어놓으셔도 돼요.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차례죠? 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저장된 데이터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해서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수정 분계한 게 있으니까 아니요 해서 새로 작성. 자, 처분 예정일 여기다 입력할까요? 처분 예정일 2023년 02월 27일. 그러면 처분 확정일은 2022년 02월 27일. 그러니까 법인은요, 주주총회 하는 날이 정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법인은 주주총회를 매월 몇 월 며칠 날 한다. 그래서 처분 예정일이 23년 2월 27일이면은 전기의 처분 확정일은 22년 2월 27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꼭 입력해야 되는 아마 입력은 뭐 안 해도 이거를 물어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입력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꼭 입력해야 되겠네요. 예. 처분 예정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처분 예정일을 뒤에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해 놓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전표 추가를 눌러야만이 뭐가 돼요? 손익계정이 마감이 되죠? 네, 전표 추가 눌러야 돼요. 5건이 추가됐습니다. 확인. 네, 이것이 손익계정이 마감된 분계를 수행한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마감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하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 또 조회합니다. 재무상태표 12월로 그냥 조회하시면 돼. 여기서 에러가 안 나는 것이 맞아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했는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앞에 작업이 잘못된 거예요.
에러 없이 재무상태표가 뜨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 쪽에 보이겠죠?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5천만 원이 확인되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결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부지런히 수행을 하고 나서 점수는 뭘로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한 장 넘겨보면은 396페이지에 20개 문제가 나와 있죠. 네, 거기에 그 배점을 보면 하나가 뭐 3점, 4점 이렇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의 답을 올바른 답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요 수행이 다 제대로 돼 있어야 이 질문의 답을 올바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의 답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태웅수산의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해서 평가 문제 답안을 입력하시오. 자, 1번. 상품 매출 거래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813번 접대비 계정과 접대비 계정 과목에 대해 입력하여야 하는 대체조교의 번호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가서 대체조교가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죠.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이라는 메뉴는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거예요. 가서 813을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면 813으로 바로 갑니다. 대체조교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거.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자, 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떤 조교가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1번이죠.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그러면 이제 3점 얻은 거예요. 네,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 세무서인 역삼세무서 조사관에게 국세환급금 계좌 은행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국세환급금 계좌의 은행 코드가 무엇이요? 이건 어디에 가야 있어요? 회사 등록에 가야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등록에 가서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국민은행 입력한 거 여기 004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답을 체크하시면 이것도 3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 만료가 2023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승용차 차종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업무용 승용차 제가 아까 열어놓은 거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1월부터 6월에 만기가 되는 걸 위에서부터 보면 되죠. 이건 23년 상반기 요거네. 예, QM3 요거는 작년에 만기고 이것도 작년에 만기고. 네. 네, 1번이에요. 1번.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입력했던 거 262에 9750인가요? 요 차. 그래서 QM3 4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에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 아까 우리 작성해 놓은 거 전체 금액 보면 되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 닫아놨으면 열어보세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예, 여기에서 1번, 예,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에 가서 12번, 여기가 12번이죠. 명세서 제출 대상.
예, 금액은 13만 원.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3번에 있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걸 입력을 제대로 했으면 답이 제대로 나오는 거고, 이거 하나 만약에 4만 5천 원짜리를 빼먹었다 그러면 이제 엉뚱한 답을 쓰겠죠. 여기서는 13만 원이 답입니다. 네. 자, 5번은 여기 체크해 두시고요. 5번부터 나머지 거 다음 시간에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점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앞에 거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이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 볼 때 첨부 파일을 첨부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이번 8월 시험부터는 첨부 파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시험지에다 바로 답을 클릭해서 마우스로 찍어버리면 제출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안으로 제출은 하겠지만 첨부라는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